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교재 32페이지까지 했어요. 국제회계 기준 얘기하면서 뭐 연결재무제표 얘기도 하고, 되게 방대한 얘기를 막 했는데 중간에 LG화학 얘기도 하고, 이게 첫 시간이라서 그냥 부담 없이 듣고 가세요. 지금 교재에 있는 내용만 챙기셔도 되고,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뭐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배우고 나서 그 재무제표 분석을 하면서 어떤 삼성전자나 LG화학에 대한 얘기를 하면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때 가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지금 순서대로 쭉 하고 있는데 또 재밌는 얘기가 보론에 나와 있는 사회 발전과 회계 뭐 이것도 그냥 재밌어요. 보면 여기 33페이지 아래 이제 사진인지 그림인지 그림이겠죠. 파치올리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파치올리, 루카 파치올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그 회계원리 책에도 이 사람이 나와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복식부기의 창시자래요. 여러분들이 3장에서 배우게 돼. 복식부기의 창시자고 어떻게 보면 회계의 아버지 뭐 이런 사람으로 나와요. 가끔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우리나라 그 고려시대 송도 개성상인 송도부기가 뭐 이탈리아의 파치올리보다 더 빨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만 해요. 예.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뭐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 구텐베르크인가? 뭐 그거보다 뭐 팔만대장경이 더 빨랐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금속활자 우리나라가 원조다 막 이런 거. 그런 얘기 우리나라에서밖에 안 하잖아요. 뭐 그런 거 하면 좋은가 봐요. 최초다 막 이런 거.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왜 이탈리아 중심에서 발전했는지 또 고려시대 송도 상인 얘기가 또 왜 나오는지 회계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회계는 처음에 얘기했죠. 돈하고 관련된 거라고. 응? 수탁 책임하고 관련된 거라고. 그러니까 돈 버는 애들 그 상업이 활성화된 지역에서 회계가 탄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세계적으로 지금 정설은 그 이탈리아 그 베네치아에서 이제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이제 정설이고 우리나라 일부 학자들은 고려시대 개성에서 먼저 생겼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둘의 공통점은 무역이 되게 활발했던 곳이에요. 고려시대 무역이 얼마나 활발했으면 우리나라 이름이 코리아겠어요. 그렇죠? 그 무역이 활발하면 이게 회계가 발전하는 거죠. 회계가 발전하게 된 게 옛날에는 이렇게 보고 그릴 만한 게 여기 되게 뭐 없는데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약간 이렇게 뭐 신발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탈리아가 이렇게 생겼나? 세계 지도에는 조그맣게 잘 안 보이네. 막 이렇게 있고 얘가 이제 유럽 대륙이에요. 유럽이고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야.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뭐 크게 아프리카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아시아가 있을 거고, 여기에 이렇게 인도가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뭐 얘네들이 했던 게 뭐냐면은 주로 이탈리아에서 발전한 게 베네치아 지역에서 이렇게 이 정도, 그렇죠? 이건 육로고, 이게 지중해인데 그림 좀 이상해도 거북해도 그냥 지중해 무역을 했단 말이에요. 지중해 무역을 하면서 상인들이 무역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자기들끼리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거는 쉽게 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뭐 물론 그쵸? 불물 교환도 하고 뭐 화폐 갖고 물건 사기도 하고 뭐 하겠지만 요 안에서는 다 뭐 그냥 조그만 상인 규모가 크지 않아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막 이런 데서 뭐 아프리카에서 뭐 이렇게 주로 이제 곡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고 인도에서 이제 향신료 뭐 이런 것도 들어오고 하잖아요. 어쨌든 이런 무역하고 향신료를 갖고 와서 팔아야지 더 큰 돈을 벌 수 있고 곡식이 훨씬 많이 나오는 아프리카에서도 뭐 쌀을 가져오든 밀을 가져오든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무역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배가 필요하죠, 배. 배에다가 이제 막 잔뜩 싣고 가는 거잖아요. 배가 필요해. 그 옛날에 언제라고 나왔어요? 파치올리가 뭐 1494년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옛날에 배를 만들어서 배에다 물건을 싣고 갔다 와야 됐단 말이에요. 갔다 와야 돼. 요즘처럼 요즘에도 배 되게 비싼데 옛날에 이 배 만들려면은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겠어요. 그래갖고 또 어떤 뭐 장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 우리 어떤 물건을 싣고 인도 가서 뭐 팔고 여기서 향신료 사다가 와서 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하고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 응? 자금 모집을 하는 거예요. 자금 모집을. 그리고서 배를 만들어. 응? 선박을 건조해. 출항을 해. 응? 무역업을 하는 거죠. 출항을 하고 돌아와서 이익 배분을 하는 거예요. 자금 모집할 때부터 여러 상인들한테 상인 또는 투자자 뭐 이탈리아 이쪽에서 이제 금세공업자 뭐 이런 게 되게 세공업 이런 게 발전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모으는 거야. 모아서 그 돈으로 배를 만들고 무역을 갔다 와서 이익을 배분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려니 여기서 이제 회계가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옛날에는 어떤 개념이었냐면은 자, 출항할 때 돈 모아 배 만들어 나가 갔다 와서 이익 배분 끝. 이게 옛날 회계였어. 나눠주고 끝. 나눠주고 끝. 이 배 만들어 놨으면 그 다음에 이제 물건 살 돈만 이렇게 또 모으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도 했겠죠. 하다가 뭐 해적을 만나거나 풍랑을 만나서 다 죽었어. 그러면 이제 손실 보는 거고.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한번 출항 이때마다 정산을 해주는 개념이었어요. 이때마다 정산을 해주는 개념. 근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지중해 무역만 하는 게 아니라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아메리카도 가고 이 배가 전 세계를 막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이 한번 갔다 와서 정산하는 게 되게 의미가 없어졌고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진 거야. 너무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는 이 업을 계속 할 거잖아. 그래서 이때 이제 회사라는 게 생겨요. 회사라는 게 생기고 책에서 뭐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동인도 회사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식민지 개척하고 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출한 개념이 아니라 이 업을 계속 할 거 아니야? 요거 하면서 이제 회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계속기업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기업이라는 개념은 기업은
영원하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 실제로 망하지만 망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하고 회계장부를 만들어야 되는 그게 생긴 거예요. 망한다, 당장 망한다라고 하면은 회계장부를 만들 때 당장 현금화해서 팔 수 있게끔 장부를 써야 되겠죠. 그런 가격으로 매겨서. 회사가 어떤 자산을 갖고 있어. 걔는 그 사용하는으로 인해서 그 가치를 창출하는 건데 당장 망한다라고 하면 걔 사용 가치는 0이야. 그럼 당장 얘가 얼마로 표기해야 될까 했을 때는 사용한다라는 개념일 때는 내가 사온 가격으로 표시를 해놓고 걔가 사용되는 것만큼 비용 처리를 하고 이런 회계 처리를 해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근데 만약에 회사가 망한다라고 하면 그 자산은 사용 가치가 없어. 당장 얘를 중고시장에 내다 팔았을 때 가격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계속 기업을 가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 회계에 대한 측정이 이제 가능해진 거죠. 역사적 원가로 그러니까 샀을 때 가격으로 써놔도 된다. 이런 게 생기고 이 계속 기업이라는 문제 때문에 회계가 어떻게 발전하느냐? 영원하잖아. 영원하잖아. 그러면 이익 배분 언제 하지? 응? 우리 정산 언제 해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누죠. 회계 기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회계 기간. 재무제표 보고일이라는 개념이 필요해진 거예요. 아, 그래? 그럼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해서 1년 동안 번 이익을 나눠주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회계가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을 각 기간별로 귀속시켜야 되면 얘를 돈 받는 시점은 이때고 물건 판 시점은 이때인데 언제 걸로 기록해야 되나요? 막 이런 문제들이 막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연구하고 어떤 식으로 하자라고 약속하고 어떤 게 합리적이겠네 뭐 이렇게 논의하고 이런 게 회계학이에요. 이게 회계학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런 게 나와요. 34페이지 그 동인도 회사 그림 위에 한 세 번째 줄 보시면 일회성에 그쳤던 모험기업의 항해가 반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각 항해별로 자본을 모으고 청산을 하는 대신 계속기업의 형태로 변화됨에 따라 이에 적합한 회계 처리와 이에 따른 기간 손익 계산이 중요한 회계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 재무회계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포인트는 이거예요. 결국에는 그 회계 그 기본 개념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거예요. 계속기업. 계속기업 가정이 그 대전제 가장 중요한 가정이에요. 가장 중요한 가정. 여기서 다 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 인식을 어떻게 해야 되고 자산을 어떻게 측정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원칙들이 막 나오는데 그 배경이 다 계속기업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복식부계를 배우면서 이런 식으로 회계에서는 인식을 한다라는 것들도 이 결국 계속기업 때문에 발생한 기간 귀속 문제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회계가 복잡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일회성 자금 모집하고 나눠주는 거는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됐어요. 그쵸? 그냥 돈 얼마 갖고 시작해서 얼마가 됐어. n분의 1 하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기간별로 나눠서 이익을 배당해 주다 보니까 이익을 배당 못하는 해도 생길 거고 기간별 요 언제 이 전체를 놓고 보면은 돈을 얼마 벌었다가 쉬워지지만 기간을 놓고 보면 이게 걸리는 애들이 있어요. 요 기간 다 끝나는 시점에 걸리는 애들이 항상 있다고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가야 되냐 이쪽으로 가야 되냐 이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회계 감사 얘기도 나오는데 그 동인도 회사 밑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1710년 치컷장을 받은 동인도 회사의 하나인 남해 회사가 투기 사업에 실패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남해 회사의 실패는 처음으로 회사의 회계 기록을 검사하는 회계 감사가 실시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계 감사에 대한 얘기인데 뭐 어떤 투자 실패 때문에 얘네 회계 기록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때 교훈을 얻은 거죠. 요새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의 경영자가 회계 정보를 여러 이해관계자한테 제공을 하잖아요. 이 회계 정보를 재무제표라는 형식으로 공식을 한단 말이야. 물론 이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IFRS일 수도 있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일 수도 있어요. 배운 거 그냥 막 써먹는 거예요. 이렇게 공시를 해. 근데 이해관계자들은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 의사결정, 뭐 채권 회수 의사결정,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사결정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경영진은 회계 정보를 제공하면서 뭘 하고 싶을까요? 자기가 수탁 책임을 잘 이행했습니다. 이거잖아요. 또는 나 되게 경영 잘했어. 내 연봉 올려줘.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걸 수도 있고 요새 이제 경영자들은 이제 전문 경영인이니까 또는 회사의 이미지를 좋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재무제표가 이해관계자들이 봤을 때 되게 좋아 보이게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저 동인도 회사, 남해 회사 얘기도 그거예요. 이 투자안이 이 투자건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계속 보여줬던 거예요, 투자자들한테. 근데 실제로 망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영진은 이 재무제표를 경영을 잘하면 당연히 재무제표가 좋게 나오겠지만 경영을 잘 못했어. 근데 이대로 재무제표를 만들었다가는 은행에서 당장 금리를 올리라고 할 텐데, 대출 연장 안 해줄 것 같은데, 거래처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회사 주가 막 바닥을 칠 것 같은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영진은 항상 이 재무제표를 좀 더 이쁘게 만들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분식이라 그래요. 분식회계라는 말 들어봤죠? 뉴스에서. 분식회계 뭐예요? 이 형사적으로는 사기죠, 사기. 재무제표를 허위로 계상하는. 분식회계를 하게 되면 사기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남의 돈을 횡령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까지도 번질 수 있다고요. 범죄예요. 근데 이런 분식회계에 유혹이 항상 있어요. 실제로 분식을 해서 막 문제가 된 것도 뉴스에 나오지만. 그래서 이해관계자들도 당연히 알겠죠. 경영진이 만든 재무제표라고 하니까 믿고 봐도 되나? 의심을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지하는 제도가 회계감사예요. 자, 재무제표가 공시가 되는데 그냥 공시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시되는 게 아니고 감사인한테 회계감사인한테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가 공시가 되는 거예요. 회계감사라는 사람들이 이제 회계사들이 회계감사를 하고 주로 이제 회계법인에서 하고 있죠. 회계사들로 구성된 회계법인에서 감사 의견을 주면 감사 의견이 적정하다라고 하면 이 재무제표는 믿고 봐도 됩니다. 이런 거예요. 감사 의견. 이것도 이게 뒤에 가면 다 할 건데 너무 뒤에 있어서 이 얘기를 먼저 할게요. 회계감사 아까 목차에서 맨 뒤에 있을 때 맨 뒤에 궁금하니까.
이거 그냥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부담 없이 들으세요. 감사 의견이 네 가지가 있는데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적정 의견을 받아요. 응? 야, 감사 의견이 적정 의견이다라고 하면 이 회사에 투자해도 되겠네? 절대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이 회사의 재무제표는 솔직하게 만들어졌네? 이거예요. 그러면 완벽하게 페어한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적정한 거예요. 적정한 거. 응? 적정한 거. 그리고 감사 이렇게 보면 이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의견이 붙어요. 응? 뭐에 따라서 무슨 회계 기준에 따라서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IFRS, 비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이런 회계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2018년에 바뀌었어요. 문구가 옛날에는 이게 공정이 아니고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용어가 공정하게로 바뀐 상태고요. 되게 부담스럽게 바뀌었어. 공정. 응? 공정하다라는 말 자체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응? 그쵸? 사회가 공정하지 않은데 왜 공정하게 응? 공정은 이게 페어하다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적정 의견이에요. 페어하다라는 건데 이 페어한 거의 정의가 뭐예요? 공정한 거의 정의가 응? 그냥 뭐 편향되지 않고 객관적이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응?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하면서 진도 나가면서 또 얘기를 할게요. 근데 페어하다는 표현을 왜 썼냐면 공정하다는 표현을 왜 썼냐면은 그 IFRS를 도입할 때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교수님들과 그 학자들이 연구를 엄청 했어요. 그 미국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국제회계 기준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나라로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국제 한국 혜택 국제회계 기준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IFRS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FBB인가 뭐 얘네한테 거절당했어. 이게 무슨 국제회계 기준이야? 이건 한국 회계 기준이지.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응? 국제회계 기준에 있는 영어로 된 말을 번역을 했는데 이걸 한 거예요. 이거를 직역을 한 거예요. 그 영어를 직역하면요. 한국말로 써놓으면은 엄청 어려워요. 그 예전에는 그 회계 기준서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해가 잘 됐었는데 요새 이제 국제회계 기준 기준서를 보면은 이제는 좀 저는 이제 익숙해졌지만 되게 안 읽혀요. 말이. 어느 정도냐면 그 영어식 표현 나는 어제 우리 집에 페인트 칠을 했어. 이거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은 어제 나한테 페인트 칠을 당했어. 막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수동태적인 표현도 되게 많고 영어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느낌까지 다 그대로 직역을 했기 때문에 한국말로 읽어보면요 되게 어려워요. 그 다음부터 이제 회계 이론이 되게 어려워졌어요. 회계 이론이 책에 있는 회계 이론이 엄청 어려워졌어요. 우리 회계와 사회 시간에는 다루지 않는데 회계 원리나 중급 회계 가면 이론도 다루는 챕터가 있거든요. 뭐 계속 기업의 가정부터 해가지고 목적 적합성, 뭐 표현의 충실성 뭐 이런 것들을 다루긴 하는데 그 설명이 되게 어려워요. 저것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쪽에서 이게 감사하고 관련된 거에서 이제 어떤 기준서에서 이 적정 의견 문구에 페어하다는 말이 들어가니까 공정하게로 바뀐 거예요. 한국말이.
적정하다는 뜻입니다.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로 공정한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해? 응? 적정하다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한정 의견은 뭐냐면 대체로 적정한데 어느 한 그러니까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틀렸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영향이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감사인이 확인을 못하겠다 내지는 틀렸다, 이런 식으로 써놓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이런 게 한정 의견이에요. 부적정 의견은 뭐냐면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너무 심각해서 이 재무제표는 적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의견 거절은 뭐냐면 어떤 그 회계적인 사건 또는 뭐 결과에 대해서 충분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모르겠다예요. 모르겠다. 또는 회사가 계속 기업으로서 갈지 안 갈지가 너무 불확실해서 의견을 낼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어떤 게 제일 안 좋을까요? 이 두 개가 거의 동급으로 안 좋아요.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하면은 거의 회사가 거의 문 닫을 상황까지 갔을 때 이런 게 나와요. 한정 의견도 간혹 나오지만 자주 안 나와요. 한정 의견만 나와도 신용도가 확 떨어져요. 대부분 적정 의견이죠. 그러니까 적정 의견이 아닌 감사 보고서는 거기에 딸린 재무제표는 그 숫자를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에 이런 게 붙었다? 그러면은 안 읽어요, 재무제표를.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 딱 해버리니까 재무제표 자체를 읽지를 않아요, 이게 나오면. 요 자체가 이슈가 돼버려요. 한정 의견이 나오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데? 그걸 봐. 야, 이거 중요한데? 그것도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적정 의견이라고 해서 뭐 완벽한 거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건데 어떻게 완벽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정도면 적정한 것 같아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제 믿고 보셔도 된다. 그렇다고 이게 적정하다고 얘기했다고 너무 대충 보는 거 아니냐? 안 그럽니다. 이게 감사 환경이 엄격해가지고요. 이렇게 회계사들이 감사 잘못하면 뭐 예전에는 그냥 뭐 자격 정지, 뭐 감사 정지 몇 년, 심하면 뭐 정말 심하면 자격증 박탈 뭐 이 정도였었는데 요새는 감옥도 가요. 그 대우조선 해양 감사했던 회계사는 구속됐잖아요. 예전에 뭐 부산저축은행 분식회계 때도 회계법인 다 구속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감사를 잘해야 됩니다, 회계사들이. 감사 잘못하면 그 형사 책임이 무서운 게 아니라, 감옥 가면 안 좋지만 형사 책임이 무서운 게 아니라 더 무서운 거는 주주들이 손해배상 청구하죠. 집단소송 제기하고. 그럼 그 피해액이 얼마예요? 감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투자금을 날렸어, 이런 거 막 소송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정 의견을 낸 감사 보고서는 회계사들이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확인해서 의견을 준 감사 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람이 한 거라 완벽할 수는 없는 거다. 쭉 1장은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이제 1장에서 나왔던 뭐 주요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냥 뭐 당연한 말 같은 게 이게 너무 많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좀 확인하고 가야 될 것들은 이제 관리 회계와 재무 회계가 어떻게 다른지, 그것도 굳이 여기서 외울 필요는 절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재무 회계를 배우고 관리 회계를 배울 거야. 그럼 뭐가 다른지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 국제 회계 기준이라는 용어, IFRS라는 용어,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이라는 용어,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국제 회계 기준을 도입했지만
모든 기업이 다 국제회계 기준인 IFRS를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건 아니다. 상장회사, 금융회사는 의무 적용, 비상장회사는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여담으로 얘기하면 아까 설명 안 했는데 국제회계 기준을 미국은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중국은 쓸까요, 안 쓸까요? 중국은 써요. 중국도 큰형님인데 왜 쓰냐? 미국이 안 쓰니까 써요. 네? 중국도 국제회계 기준을 써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이거는 구멍 뚫려 있는 거 이렇게 빈칸 채우는 건데요. 그거는 뒤에 답도 있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 아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이 책보다 그 예전 버전으로 보면 요게 없어요. 이런 그 단답형, 객관식 이런 연습 문제가 없어요. 옛날 책은 뒤에 이제 사례 연구라고 한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사례 연구 1장에 있는 거는 뭐 그냥 혼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1장에서 아직 여러분들이 회계를 잘 배우지 않았잖아요. 1장만 읽어보고 요 사례 연구를 보고 어떤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되게 힘들어요. 이건 나중에 뒤에 걸 배운 다음에 앞에 와서 한번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여기부터 이제 재무제표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재무제표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는 걸로 하고, 시간이 좀 남아서, 이제 회계가 어쨌든 우리가 그 기업을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기업, 회사 이런 걸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그 회사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하고 가면 우리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삼성전자한테 우리 핸드폰을 샀어. 삼성전자 걸 샀어. 그 핸드폰에 대한 그 만들고 판매하는 행위를 누가 한 거예요? 응? 삼성전자가 한 거잖아요. 뭐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삼성전자를 찾아간다고요. 근데 얘는 뭐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핸드폰을 만드는 거는 삼성전자 무슨 공장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핸드폰을 판 사람도 삼성전자 직원이 또 핸드폰 대리점에 납품을 하고 그 대리점 직원이 여러분들한테 팔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또 정말로 어떤 실제로 어떤 그 행위를 하는 주체는 사람인데 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그 제품에 문제가 생기고 하면 이 만든 놈 찾아가가지고 막 따져요? 아니죠. 얘한테 가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사람은 아닌데 어떤 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뭔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걸 이런 법률 행위라든지 경제 행위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같은 이런 사람을 법에서 이런 용어를 써요. 자연인이란 말을 써요. 자연인.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쓸 수 있는데 자연인 이런 말을 써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뭐냐? 회사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이 없는데 법으로 인격을 부여해 준 거야. 그래서 법인이라고 그래요. 법인. 법인은 사람이 모여서 만들 수도 있고 돈이 모여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모여서 만든 법인이 화단법인이고 재산이 모여서 만들어진 법인이 재단법인이고 이렇게 돼요. 이런 거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이 법인 중에서
상법에 보면 이제 상인과 상행위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응? 영리를 목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상행위를 하는 사람을 상인이라고 해요. 상인. 그리고 상인 안에는 자연인 상인이 있고 법인 상인이 있어요. 이 법인 상인이 회사예요. 이게 회사예요. 법인 상인이 회사. 회사의 종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회사의 종류는 이거죠. 주식회사. 무슨 주식회사, 주식회사 뭐 이렇게 보고 있죠. 잘 나오나요 이거? 옛날 이걸로 써볼까? 뭐 어떤 게 더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 주식회사가 있는데 상법에서 이제 회사를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개념이 한명회사라는 게 있고 합자회사가 있고 유한회사가 있고 주식회사가 있어요. 이게 더 잘 보이는구나.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다른 거고 이 개념이 뭐냐? 한명회사라는 거는 색깔이 다르네. 한명회사는 그 무한책임사원이라 그래서 아주 그 초창기 회사의 형태예요. 어떤 조합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초창기 회사의 느낌. 무한책임 사원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사원은 회사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직원이 아니에요. 회사를 만든 사람, 회사에 어떤 돈을 내갖고 회사를 설립한 그런 사람을 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로 치면은 얘랑 더 비슷한 거야. 주주랑 비슷한 거야. 사원의 의미는 그거예요. 무한책임 사원이기 때문에 회사하고 이 사원이 운명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게 되면은 이 무한책임 사원이 회사를 대신해서 뭐 빚도 다 갚아줘야 되고 막 이런 의무까지 다 있어요. 회사하고 한 몸이야 사원이.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무한책임 사원이 나는 나의 노동력을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도 회사도 만들 수 있어요. 한명회사는. 합자회사는 뭐냐면 무한책임 사원이 있고 유한책임 사원이 있어요. 유한책임 사원은 느낌이 이제 오죠. 책임이 이제 리미티드 된 거야. 책임이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설립할 때 출자를 했어. 출자를 했으면 회사가 망하면은 그냥 내 출자금 날리고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 회사가 잘 되면 그 출자한 비율에 따라서 배당은 받겠지만 잘 안 돼도 그냥 내가 투자한 돈 날리면 끝나는 거예요. 회사하고 딱 구분이 돼 있어요. 책임이 한정적이야. 이런 게 이제 합자회사예요. 무한책임 사원도 있고 유한책임 사원도 있고. 유한회사는 느낌이 오죠. 유한책임 사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회사예요. 주식회사도 유한책임 사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새 제일 많은 회사 유형은 이 두 가지. 그 회사 이름들 보면 앞에 주식회사는 주 이렇게 써 있고 또는 뒤에 있는 경우도 있고
유 이렇게 써 있는 회사도 있어요. 유한회사, 주식회사. 이 유한회사 많이 보는 회사 중에 유한회사 뭐가 있지? 걔네 유한회사였는데 그 가습기 살균제 만들고 해갖고 막 욕 먹고 그런 기업 있잖아요. 옥시인가? 그 유한회사였던 걸로 기억해요. 대부분의 회사가 지금 주식회사죠. 이 차이는 뭐냐면 유한회사의 사원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 사원처럼 유한 책임만 져요. 내가 회사 설립할 때 들어간 돈, 회사가 잘못되면 그냥 그 돈 날리면 끝이에요. 회사의 빚을 뭐 연대 채무를 지고 막 갚아야 되고 이런 의무까지는 없어요. 합자회사는 무한책임 사원도 있고 유한책임 사원 두 개가 다 있는데 유한회사는 유한책임 사원밖에 없어요. 주식회사도 유한책임 사원밖에 없어요. 그럼 주식회사하고 유한회사는 뭐가 다르냐? 자, 이 회사를 만들 때 이 사원이 이제 그 정관이라고 해가지고 정관은 이제 회사의 헌법 같은 거거든요. 회사의 어떤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고 대표이사는 어떻게 뽑고 결산은 어떻게 해서 뭐 주주총회는 언제 하고 회사의 주식을 그러니까 사원의 권리를 양도할 때는 뭐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정해진 게 정관이에요. 임원의 퇴직금은 몇 배수를 한도로 한다 뭐 이런 것도 다 정관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런 그 무한책임 사원, 유한책임 사원으로서의 그 권리와 의무가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떤 그 다른 사람들한테 양도하거나 할 때 마음대로 못 한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못 해. 정관에 그거에 대한 양도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 누군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막 이래요. 근데 주식회사는 뭐냐면 이 사원의 권리를 이게 매매가 가능해요. 사원의 권리를 증서화했어요. 증서화해서 매매가 가능하고 요 사원의 권리에 대한 증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이에요. 주식 한 주가 의결권 한 개 이거예요. 그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어요. 그 사원의 권리를 내가 주주의 권리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상장회사 주식들 보면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막 사고 팔고 막 하잖아요. 주주들끼리. 응? 비상장회사도 그런 거래되는 시장이 없을 뿐이지 아름아름으로 이제 자유롭게 팔 수 있어요. 누구 허락받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주식회사예요. 오늘날 제일 많은 게 주식회사고 간혹가다 유한회사들도 있어요. 그럼 한명회사 합자회사는 없냐? 있어요. 한명합자회사도 있어요. 이게 한명회사의 대표적인 예가 법무법인? 사원인 파트너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같은 운명 공동체인 거죠. 법무법인이 가장 대표적인 한명회사의 예고 그런 변호사가 아니면은 그 법무법인의 그 지분을 가질 수가 없죠. 옛날에 회계법인도 한명회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이렇게 IMF 때 기업들 뭐 문제 생기고 회계법인들 없어지고 막 공중분해되고 막 이러면서 회계법인이 이제 유한회사로 이제 바뀌었고 회계법인은 약간 유한회사 성격입니다. 주식회사는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전문 자격증과 관련된 회사들은 왜냐면 회계법인의 그 사원은 파트너 회계사는 회계사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로 형태로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합자회사는 뭐가 있냐? 대부분의 펀드들이 이런 합자회사 형태를 띠고 있어요. 펀드 막 뉴스에 나오는 거 막 라임 뭐 이런 거 옵티머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펀드들도 많아요. 이게 펀드가 하나의 회사예요.
펀드가 하나의 회사예요.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이 사원이야. 펀드에 투자한 그 돈 투자한 사람들 있죠. 개인 투자자 내지는 뭐 연기금 뭐 이런 애들, 국민연금, 사학연금 뭐 이런 데서도 펀드 투자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유한 책임 사원이라고 해요. LP라고 해요. 펀드에서는 LP. 그 펀드는 근데 무한 책임 사원이 있어요. GP라고 그래요. 제너럴 파트너, 리미티드 파트너라고. 펀드의 무한 책임 사원은 자산 운용사예요. 펀드는 이제 자산 운용사가 무한 책임 사원이고, 무한 책임 사원은 투자자예요. 투자자. 그리고 유한회사하고 주식회사는 많이 있고요. 주식회사가 훨씬 많고. 왜냐하면 사원의 권리를 주식이라는 유가증권을 통해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 이제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교재에서도 이런 설명이 뒤에 가면 나와요. 회사 얘기를 계속 할 건데 회사에 대한 특징을 좀 알고 가야지 처음에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았고 교재에서는 뒤에 172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이게 예전 책 보는 학생들은 이제 페이지가 다르니까 6장 재무활동과 관련된 회계정보 여기서 1절에 2번 챕터에 나와요. 기업의 주인인 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 여기서 이제 자연인 기업, 법인 기업 얘기하고 주식회사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교재 172페이지인데 그 증권거래소 사진 위쪽 보면은 그 단락 시작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법인 기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 유형은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는 회사의 주인이 주주죠. 출자하는 자본만큼 주식을 발행하여 운영되는 회사 형태이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자신이 출자한 자본금 한도 내에서 간접적인 유한 책임을 지며 기타의 모든 책임은 법인 기업 그 자체에 귀속된다. 회사가 다 책임지는 거야. 회사가. 주주는 내가 투자한 돈만큼만. 회사가 잘못되면 그냥 주식이 깡통되고 휴지되고 끝나는 거죠. 그냥 내 주식이 휴지가 되고 이 회사의 채무를 내가 대신 다 갚아줘야 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회사라고 해서 꼭 상장회사만 주식회사가 아니고 비상장 주식회사도 엄청 많아요. 법인 기업들 보통 이제 그런 그 소규모 비상장 회사의 주주들 보면 거의 다 가족들인 경우가 많죠. 가족, 형제, 뭐 친한 친구, 뭐 동업자, 뭐 이런 사람들끼리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잘 성장하게 되면 이제 상장이라는 걸 하게 돼서 자금 조달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재무 활동에 가면은 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진도 나가지 말고 딴 얘기 또 하면은 이런 게 있어요. 또 법인이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배운 챕터에서도 막 이런 게 나와요. 비영리 기관의 회계 뭐 이런 게 나와요. 28페이지에 종교단체, 학교,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기관의 활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회계 정보. 비영리 회계 나오는데 그럼 영리하고 비영리가 뭐냐? 느낌이 영리는 돈 버는 회사, 수익 활동 하는 회사고 비영리는 돈 버는 회사가 아니야. 수익 활동이 아니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아니죠. 응? 안 그렇단 말이에요. 비영리 법인도 돈 벌어요. 수익 활동이라고 쓸까? 수익 사업? 수익 사업을 해요.
얼마나 돈 잘 벌어요. 학교, 병원, 그렇죠. 종교, 가난하지 않죠. 가난하지 않죠, 이쪽. 뭐 가난한 데도 있겠지만. 어? 근데 뭘 보고 비영리라고 하는 거야? 네, 비영리 법인은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비영리법인도. 그래서 비영리법인도 수익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는 똑같이 세금 납부를 해요.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교회는 세금 안 내지 않나요? 막 그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교회가 세금을 안 내는 이유는 드러나지 않잖아요. 이렇게 현금으로 다 그러니까 어디 뭐 세금 계산서 끊고 뭐 교회에 헌금 내면은 세금 계산서 끊어주고 뭐 영수증 끊어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 가끔 기본 영수증을 해줄 때도 있지만 그렇게 포착되는 것만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포착이 되지 않으면 과세를 못 해요. 왜냐면 이게 자발적으로 신고한 거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 세금 매기는 게.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면 세무조사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세무조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정서상 뭐 교회나 뭐 절이나 뭐 이런데 막 세무조사를 나가거나 하지 않죠. 응? 인간이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영역이고 막 이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얘네들은 뭐 종교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도 돼가 아니고 내야 되는 건데 그게 수익이 잘 포착이 안 되는 것뿐이고 학교든 병원이든 종교시설이든 수익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었으면은 법인세 납세 의무가 다 있어요. 영리법인은 당연히 납세 의무가 있고 다 있어. 근데 비영리법인은 수익 사업과 고유 목적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수익 사업이면서 고유 목적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요. 병원의 고유 목적 사업은 환자를 진료하는 거고 학교의 고유 목적 사업은 학생을 가르치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공짜로 하는 건 아니고 수익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돈을 받으면서 한다고요. 뭐가 달라? 자, 근데 뭐가 다르냐면 수익 사업에서 번 돈을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하면 그 사용한 만큼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병원 환자를 진료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병원의 시설을 투자하거나 병원을 증축하거나 학교가 등록금 받은 걸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사용을 하거나 이러면은 그만큼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를 안 해요. 이게 이제 비영리법인이에요. 이거를 이제 세법에서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적립을 하면 요만큼에 대해서는 그 이익에서 빼주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이걸로 이제 세무상 용어로 송금에 산입한다, 뭐 송금 산입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이런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면 영리하고 비영리는 뭐가 다르냐? 이게 회사는 뭐 사원 또는 주주 여기서 말하는 사원은 한명합자 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하는 거예요. 직원 아니에요. 그리고 주주 어쨌든 얘네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이걸 이제 출자한다고 하거든요. 출자 경영을 해서 경영 성과를 올려서 이익을 배당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영리법인이에요. 비영리법인은 설립부터가 달라요. 비영리법인에는 뭐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비영리법인에는 주주를 모집하는 게 아니에요. 사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어떤 재산가 또는 재단 뭐 이런 데서 자기의 재산을 출연한다고 해요. 출연해서 비영리 법인을 설립해요. 어떤 무슨 뭐 고귀하신 분께서 내 땅 뭐 10만 평, 100만 평을 출연을 해서 여기다 학교를 짓는다. 뭐 돈 몇백억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주주라고 안 하고 출연자라고 해요. 출연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비영리 법인을 운영해서 벌은 돈으로 배당이라는 거를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이 비영리 법인은 배당을 못하고 만약에 이렇게 수익 사업이 잘 돼서 돈이 쌓였다 그러면은 이 본연의 활동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야. 병원을 더 짓거나 학교를 더 짓거나 학교의 시설을 더 뭐 좋은 걸로 바꾸거나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그게 이제 다른 거야. 배당이 있냐 없냐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영리하고 비영리의 차이는. 그러니까 뭐 영리병원이 도입된다라고 하면 우수한 의사들을 고용해서 내가 투자해서 의사들이 번 돈을 내가 배당을 가져가는 이런 투자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게 뭐 순기능과 역기능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병원이 꼭 비영리여야만 되느냐? 이거에 되게 의사들은 안 좋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그 큰 병원들은 다 법인 병원들은 비영리 단체예요. 다 병원 재단이거나 아니면 학교 법인 안에 있는 병원이거나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영리 목적인 그런 병원 같은 거 보셨을 거예요. 막 브랜드 같이 쓰는 무슨 한의원 무슨 그런 거 있죠. 애기들 뭐 하는 뭐 함소아 그리고 이제 뭐 발머스 한의원 뭐 이런 거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우리들 병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왠지 그 법인 같잖아요. 응? 영리법인 같잖아요. 아니에요. 걔네들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인데 뭐 개인 사업자의 연합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이런 식으로 덩치를 키웠거나 각각의 개인 사업자가 같은 브랜드를 쓰는 그런 그 프랜차이즈 방식을 운영하거나 이런 거지 영리법인인 병원은 없어요. 다 의료재단 뭐 이런 비영리 법인이거나 학교법인 안에 있거나 뭐 이런 병원들이죠. 그러면 그 비영리 법인을 이 재산을 출연하는 사람은 되게 돈 잘 벌고 이럴 텐데 어떻게 버는 거냐? 여러분들 이제 회계 배우면서 배울 거지만 어떤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되는 거고 이 이익이 배당이 되거나 재투자되는 거예요. 그렇죠? 배당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 남아서 당연히 재투자가 되는 건데 영리법인은 이 배당이라는 걸 하고 비영리법인은 이 배당을 못 해요. 재투자만 할 수 있어요. 자기 고유 목적 사업에. 그러면은 뭘로 가져가냐? 이 비용 안에 급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월급이. 그러니까 보통 이게 출연한 사람들이 비영리법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관이라는 게 있는데 정관에 보면은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뭐 이런 거 막 다 나와 있어요. 임원의 임기는 몇 년으로 하고 뭐 연임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이 비영리법인은 철저하게 이 정관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정관의 그 지침에 따라 운영이 되고
이사회에 의해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주주총회라는 게 없거든. 상장 회사들은 주주총회, 일반 다른 회사들은 사원총회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가장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사원총회와 주주총회가 있는데 비영리법인은 출연자는 그냥 내 돈을 좋은 일에 쓰세요 하고 딱 내고 끝이야. 응? 이사회에서 모든 걸 관장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사회는 출연자가 이걸 만들면서 자기 마음에 들게끔 정관을 쓰겠죠. 작성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사회를 구성을 하죠. 그리고 보통의 경우 출연자가 자기가 1대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죠. 그리고 이사회 멤버들을 자기의 측근들로, 뭐 가족이나 측근들로 이사회를 구성을 해요. 그럼 이 이사회의 구성원은 이 비영리 재단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직원 같은 임원이죠. 임직원이 되는 건데 그래서 자기들이 받을 급여를 이사회에서 다 정하는 거예요. 그 걔는 이익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비용 단계에서 가져가는 거죠. 이 비영리법인의 지출, 자기들한테 지출하는 게 이 비영리법인의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 돈을 많이 벌었어. 그 이익이 많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면 바람직한 거고, 아 그래? 이거를 더 올리자. 월급을 우리 보너스를 더 많이 가져가자. 맘대로는 못해요. 이사회 정한 바대로 해야 돼요. 근데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지는 뭐 다른 어떤 비리 같은 것들은 여기서 나오는 거냐면은 비용을 과다하게 집행해. 어떤 거래처한테 시가보다 비싸게 뭘 주고 사. 근데 그 거래처가 뭐 누구 동생이고 뭐 아는 사람이고 막 이래. 걔한테 다시 백으로 받아. 이런 게 이제 비리죠. 비용에서 이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제 최초 설립자 이사장이 이제 돌아가시면 다음 뭐 이사회를 열어서 다음 이사장은 누구로 하고 어쨌든 요 이사회끼리 자기들만의 왕국이 돼요. 비영리법인은 그래요. 어떤 외부 이해관계자가 안 들어오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돈 많은 분들은 이런 거 만드는 게 꿈인 사람이 있어요. 장학재단 같은 거 만들어서 뭐 상속세를 줄이고 사회에 환원한 거니까 상속세를 안 내는 대신에 자기의 뭐 대대손손 먹고 살 만한 어떤 기반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좋은 뜻으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좋은 뜻으로 했는데 이게 점점 만약에 안 좋게 변질되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사회가 그렇게 안 놔두죠. 정말 뭐 되게 티나는 비리를 저질렀다 이래 버리면은 이 이사회를 그냥 무력화시키고 정부에서 딱 내려오죠. 관치이사가 내려와가지고 몇 년 동안 뭐 교육부 이런 데서 공무원들을 파견하거나 뭐 외부 인사들을 파견해갖고 이사회를 운영하게끔 하죠. 그리고 학교가 정상화돼, 병원이 정상화돼 이러면은 그 사람들은 다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요. 그럼 이 사회는 다른 사람이 또 맡아서 해야 되잖아. 누가 오겠어요? 예전에 쫓겨났던 애들이 다시 와요. 보통은. 왜냐하면 이 출연자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기부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벌 받았으니까 뭐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하면서 다시 와. 관치 이사들이 뭐 하는 동안 뭐 감옥에 가 있다가 출소세 갖고 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벌금 뭐 잔뜩 내고 다시 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다시 오는 게 되게 관행이에요. 관행이고 너무 많이 나왔다.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뭐 그런 경우도 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분위기로도 막 가는 것 같기는 해요. 투명하게 잘 안 하면 호되게 벌 받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아예 영원히 공익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응? 뭐 사립학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립학교로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옛날에는 그 어떤 법인 비영리 법인의 병원이었는데
공공병원인 것처럼 되는 경우도 있고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영리하고 비영리 얘기, 회사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은 뭐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회계를 공부하기 전에 그냥 밑바탕에 깔아두는 기초 지식 뭐 이런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2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